예, 첫째 시간은 이제 1장을 봅니다. 이제 리스크의 정의, 유형 이렇게 나오죠. 자, 리스크, 그 위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가 뭘 말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리스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꼭 손실 그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에요. 예, 교재를 보면, 자, 둘째 줄 끝에 보면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는다. 첫 번째가 불확실성. 우리가 투자에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그걸 이제 리스크라고 보고 또 하나는 노출이라는 거예요. 노출이 이제 손실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 금액. 근데 이 중에 이제 불확실성이 여러분 이제 투자에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따옴표가 있죠.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이걸 리스크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이걸 이제 측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딸락 가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말로 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리스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자 기회가 된다. 그래서, 자, 시험에 리스크는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선이다.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예,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험도 되지만 기회도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편차가 있으면 또 이런 식의 편차를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보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건 위험이지만 이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고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자 기회도 되는 거다. 리스크가. 그래서 무조건 줄이는 게 최선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언제 신경 써야 되냐? 주가가 빠질 때냐 올라갈 때냐? 빠질 때 손실이 나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틀려요, 여러분. 계속 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꼭 나쁜 게 아니다.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다. 위험을 키워가지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제 리스크 유형들을 봐볼게요, 여러분.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봅니다.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는 뭐예요, 여러분? 기초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볼 위험. 대표적으로 뭐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거든요. 주가, 금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하죠.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제 환율, 그리고 이제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주식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환율 변동, 상품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은 시장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초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안 주는 거죠. 받을 돈 못 받을 위험. 부도나 파산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채무 불이행 리스크, 신용 등급 하락 리스크. 부도 안 나도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것도 신용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유동성 리스크. 요건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포지션을 마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그 위험 요소인데요. 그 밑에 줄 끝에 여러분 시장 유동성 리스크. 그건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받쳐줘야지 매매가 원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밑에 자금 조달 유동성 리스크. 그냥 자금 유동성 리스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유동성 그러면 거래량과 관련된 거고 매매가 원활하냐 돈과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 이거 상당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 통제, 인력과 시스템, 외부 사건으로 발생해서 손실을 입을 위험. 여러분 이제 뒤에서 이거 다룰 텐데요. 운영 리스크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옆에 나와 있죠. 사람과 관련된 인적 리스크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거나 이제 횡령하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 해킹을 당하거나 그런 거.
그다음 프로세스, 절차상의 위험, 외부 충격, 외부의 충격이 와서 생기는 뭐 천재지변 이런 거예요. 외부 사건 리스크. 이런 용어들 나오면 이게 운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법률 리스크는 쉽잖아요, 여러분.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을 강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이제 손실, 법률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서 작성을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 하자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판 리스크는 뭐예요, 여러분? 금융기관 입장에서 여론, 이미지가 악화되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회사가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여론,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스템 리스크. 여기 여러분 좀 전에 운영 리스크의 시스템 리스크는요. 내부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뭐 전산 시스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 7번의 시스템 리스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다? 어떤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해서 그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보면 금융산업 전체가 있게 되는 손실.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파산했다. 또 특정 시장이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그걸 시스템 리스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이냐? 요거는 되게 쉽죠, 여러분. 이 중에 핵심이 시장 위험, 신용 위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고 그 밖에 이제 기타 위험 그래서 운영 리스크를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볼 거예요. 다시 전 페이지로 와봐요, 여러분. 앞 페이지로. 그 제목, 그 리스크 유형 그 밑에 보면요.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 또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줄에 중간에 보면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우리가 재무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가 돈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거. 그럼 시장 외에서 발생하는 걸 비재무 리스크 이렇게.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리스크를 쭉 봤는데 그럼 재무 리스크는 어떤 게 재무 리스크냐? 시장 안에서 생기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재무 리스크는 말 그대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비재무는 시장 밖에서. 운영 리스크는 시장 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장 밖이죠. 또 법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재무 리스크를 잘 받으시면 그럼 비재무는 그 외의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이게 측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계량 리스크, 비계량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측정이 가능한 걸 봐봐요. 밑에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운용 리스크까지 이거는 이제 측정이 가능해서 이제 계량 리스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들은 대표적으로 법률 위험 같은 건 크기로 측정하기가 어렵죠. 비계량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용으로 이제 시장 위험을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리스크. 자, 먼저 시장 리스크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개별 접근법, 통합 접근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 시장 위험이 나왔냐,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 개별 접근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줄에 리스크를 하나씩 띄워가지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 관리하는 거, 그걸 개별 접근법. 둘째, 리스크를 통합해서 말 그대로 여러 자산의 리스크를 전부 다 통합해서 잘 분산시킴으로써 관리하는 방법, 그걸 통합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이걸 하는 거냐, 이제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 밑에 줄 두 방법을 비교 설명해 보자. 자, 첫 번째 방법 주로 거래부서가 사용하는 거다. 거래부서가 뭐예요, 여러분?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돈을 운영하는 트레이딩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서는 주식을 담당하고 어떤 부서는 채권 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정 그 거래부서들은 그 주식에 대한 리스크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채권에 대한 리스크만 관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거래부서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전체로 보면 전체 회사 주식이든 채권이든 통합해서 리스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페이지 넘기면 둘째 줄에 델타다, 감마다, 베가 이런 이제 그릭 문자 있죠?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게 개별 관리할 때 활용하는 거다. 반면에 그 밑에 통합 관리는 주로 리스크 관리 부서. 이게 이제 미들 오피스에 여러분 전사, 회사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중간 부서.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 부서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는 통합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전사적으로 위험을 봐야 되니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때 이 통합 관리할 때 리스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나온 게 그 유명한 바라는 겁니다. 5줄 밑에 그 중간에 보면 통합관리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위험 측정치가 바로 바다. 바. 그러니까 바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파생상품이든 이걸 다 측정할 수가 있는 지표예요, 여러분. 다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씁니다. 밑에 그러면 여러분 개별 관리할 때 여러분 개별 부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위험 측정할 때 쓰는 게 그릭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조건부. 그럼 델타가 뭐고 감마가 뭐고 세타가 뭐고 베가가 뭐고 로가 뭐냐. 이거는 이미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바로 시장 리스크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예, 정의와 측정.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의 정의 그 제목에다 별표 치고요. 자, 바라는 것은 value at risk. 그걸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크기. 그걸 이제 계산하겠다. 그런데 거기 넷째 줄에 보면요. 바는 4가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기준. 그걸 알아놔야 돼요. 바는 정상 시장을 가정하고요. 정상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신뢰 수준에다 동그라미 쳐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는데요.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이냐, 99%냐. 그렇게 이제 확률치를 둬요. 95%, 99%. 2가지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기간입니다. 하루 위험이냐, 10일치 위험이냐. 이렇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최대 손실에다가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 시장이 아니고요.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 정상 시장에서 신뢰 수준하고 기간을 가지고 최대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겠죠, 리스크니까. 최대 손실. 그래서 그 밑에 이 바는요, 또 통계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예요. 수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봐볼게요, 여러분. 거기 예를 들어 목표 기간 5일, 신뢰 수준 95% 또는 99%를 많이 쓰는데요. 계산된 어떤 포지션의 바 값이 8억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바, 이게 약속인데요. 거기 5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95%.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8억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5일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5일 동안에 최대로 8억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 그 확률이 95%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는 8억 이상 손해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95% 확률로 5일 동안에 발생한 최대 손실의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다. 그러니까 요 8억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최대치로 해석하게 되면은 최대 손실의 크기, 그러면 이게 확률이 95%가 되고, 이걸 최소치, 최소 8억은 발생한다. 그러니 5%가 되는 거예요. 이 5%를 허용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허용 수준. 벗어나는 걸 이제 허용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번이 있죠, 여러분. 자, 이제 해석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포지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 변화로부터, 이제 그건 뭐 읽을 필요 없죠. 자, 5일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8억보다 작을 확률. 그랬으니까 최대치가 8억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95%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5일 동안 발생할 손실이 8억보다 클 확률? 그러면 5%다. 이걸 최소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 5%를 허용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아주 쉽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요럴 때 허용 수준은 몇 프로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허용 수준. 그럼 5% 얘기하는 거. 5%. 이걸 벗어나는 거. 허용 수준. 자, 이제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를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정하면 됩니다. 하루 할 거냐, 10일로 늘릴 거냐, 99%로 할 거냐, 95%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페이지 넘겼죠? 둘째 줄 끝에 대체로 목표 기간이 길어지거나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바 값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일로 늘리고 99%로 계산하고 그러면 커져요, 여러분. 요거와 바 값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젤 위원회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바값을 관리할 때는 11 동그라미 치고 99% 동그라미 있어요. 이걸 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젤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95%가 아니고 99% 11 기준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 요걸 먼저 써볼까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게 바값이 제일 크겠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게 제일 크게 계산되겠어요? 이게 제일 크게 계산되겠죠? 이거 고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작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해석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이거는 이제 8억 해석하는 것만 받고, 그럼 8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전통적 위험 측정치의 문제점. 이제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이제 바가 나오고, 바로 이제 시장 위험을 많이 측정한다는 건데요. 그 첫째 줄에 보면 그 리스크 측정, 그러니까 위험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표준 편차나 바. 이런 걸 통계적 측정치. 말이 좀 어려운데, 통계적 측정치. 이게 여러분, 다른 자격증 공부하실 때 보면 이 표준 편차나 바는요, 이게 절대 위험 지표예요. 절대 위험 지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 하나하나의 그 변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절대 위험 지표다. 표준 편차바는 그런 점에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베타다, 두레이션이다, 델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민감도 측정치라 불러요. 통계적 측정치가 아니고 민감도.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 위험 지표라는 거예요. 상대 위험 지표. 상대 위험 지표는 뭔가 비교해서 위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베타가 뭐예요, 여러분? 주식시장 대비 개별 종목의 닮음의 정도를 보는 거 아닙니까? 베타가 1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채권은 시장 대비 두레이션으로 보지 않습니까? 옵션은 델타로 보고 기초자산과 옵션 가격 변화분 그걸 보는 거니까 이거는 상대 위험 지표라는 거예요. 민감도 측정치. 그러면 표준 편차. 우리가 전통적으로 변동성을 측정할 때 표준 편차,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개와 바는 좀 차이가 있다. 다 절대 위험 지표지만.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 위에 보면 자, 표준 편차보다 바값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를 잘 봐둡니다. 이것도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표준 편차에 비해서. 첫 번째, 표준 편차가 리스크 척도가 되려면 정규 분포를 가정해야 된다. 그럼 표준 편차는 이렇게 좌우가 정규 분포다. 똑같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정규 분포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면에 세 줄 밑에 그러나 바는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이제 쉽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계산하는데 정규 분포가 아니래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바가 좋다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 그래서 변동성은 기초자산의 불리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하향 손실과 유리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상향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즉 하향 손실, 상향 이익, 이 확률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벌써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을 측정해 놓고 요걸 목표로 투자하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더 나는 걸 유리한 리스크, 이걸 불리한 리스크, 다 리스크로 보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는 정말 요 손실 부분만 측정하니까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리스크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측정하는 게 빠니까 더 직관적이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보면 표준 편차는 하향 손실 부분, 그러니까 유리한 리스크인 이익 부분, 그걸 다 위험으로 본다. 반반으로 본다. 그런데 두 줄 밑에 바는 분포 하향 손실에 초점을 맞춰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 측정치, 그게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거보다 직관적이다. 손실 부분. 이게 최대 손실의 크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를 이용하면요. 맨 밑에 줄, 바를 이용하면 자본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BIS의 바젤위원회에서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 같은 데 투자할 때 이제 위험 대비 자기 자본을 얼마 정도 충당해야 건전하다고 보겠다. 뭐 3배 이상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자본 관리할 때 바가 편하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보다. 왜냐하면 바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 계산이 가능하고요. 합산, 분해 이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자본 관리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가 표준 편차보다 선호한다. 됐죠? 그럼 이제 바의 추정, 거기 이제 식이 나오는데요. 바는 여러분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바를 그렇게 3가지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편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바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 그 3개를 곱해서 그 3개가 뭐냐면 그 이제 3절에 또 나오죠, 여러분. 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여러분 바 측정 방법 3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분산, 공분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 편차가 바 계산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공식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알파 곱하기 VI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3개를 곱해서 개별 바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주식의 바다, 기초자산 주식이다. 그럼 요걸 곱합니다. 그럼 요 알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뢰 상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 이게 95%로 계산할 때는 이게 수치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65를 곱하고요. 1.65. 99% 확률로 계산할 때는 여기 2.33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좀 메모를 해두세요, 여러분. 95%로 계산하면 1.65를 사용하면 되고요. 99%는 2.33. 이게 시험에 나면 여러분, 이제 이 수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늘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통계적 수치. 그걸 보면 되고요. 요 VI가 지금 내 포트폴리오 금액이에요. 금액. 그리고 이게 이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공식으로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밑에 여러분 A 자산의 가치가 지금 1,000만 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자산을 갖고 있는데 얘 일일 변동성이 4%다. 즉 표준 편차가 4%다. B 자산은 400만 원짜리인데 일일 변동성이 5%다. 그러면 하루 기준으로 95% 신뢰 수준으로 이 개별바를 계산해보자. 그러면 A 주식의 바, B 자산의 바. 그러면 거기 밑에 A 바. 그러면 요 3개를 곱하면 되죠. 95%니까 요 알파 자리에다가 1.65 곱했죠. 그리고 1,000만. 그리고 표준 편차 수치가 0.04니까 A는 4%라고 줬죠? 그러면 66이 나와요. 그러면 66만 원이 되잖아요. 66만 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루치 계산했잖아요. 하루치.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 1,000만 원이라는 자산이 하루 동안에 최대 66만 원 손실 볼 수 있다. 1,000만 원짜리가 66만 원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 확률이 95%다. 그럼 나머지 5%는 초과해서 손실도 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B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1.65 곱하기 그러면 얘는 가치가 400만 원이니까 400 곱하기 표준 편차 5%를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33만 원. 그러면 얘도 하루에 33만 원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별 주식의 이제 위험을 계산할 때 이 3개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변동성만 요거 이제 몇 프로로 볼 건지만 하면 이거는 다 고정된 값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산 가치는 정해져 있죠. 물론 시장 가치를 쓰지만 현재 상태에 나오잖아요. 요것도 정해진 값을 쓰잖아요. 요걸 이제 추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3%로 볼 건지 변동성을 5%로 볼 건지.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두 자산에 따로따로 바를 계산했더니 하나는 66이 나오고 하나는 33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묶은 포트폴리오는 그럼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포트폴리오 바는. 여러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여러분 그 5번 있죠? 가로 5번. 그 밑에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아, 이 어려운 식이 나오네요. 자, A 바의 제곱, B 바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계수 롯감. A와 B의 닮음의 정도. 그리고 A 바 곱하기 B 바. 그러니까 A 바 크기의 제곱, B 바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상관계수 곱하기 각각의 바 곱한 거. 그걸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을 때 여기 이제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이 있으면 여기 개별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 값이 있을 때 그럼 포트폴리오면 위험이 어떻게 되냐 이거 여러분.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위험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걸 측정하는 식인데요. 우리는 이 2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그거밖에 계산 못해요, 여러분. 그 식이에요, 여러분. 이 3개면 복잡해서 이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산 못해요. 그러면 요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계수가. 얘네들의 닮음의 정도.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닮으면 안 되죠? 상관관계가 낮아야 분산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여러분, 요게 만약에 66 나왔다. 뭐 단위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33이다.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써볼게요. 포트폴리오 바는 범위가 나와요, 여러분. 요 두 개의 차이 있죠? 33에서 합 있죠? 99. 이 사이 값으로 포트폴리오 바가 계산이 돼요, 여러분. 이 식에 대입하면 요 상관계수에 따라서 요게 차죠? 개별 바의 차, 합. 그럼 어떨 때 차로 나오냐면 두 개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분산값이 최대가 돼요, 여러분. 분산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나가 100 올라갈 때 하나가 100 떨어지니까 정확히 상쇄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위험이 제일 많이 줄고요. 플러스 1일 때는 그러면 쌍둥이나 마찬가지니까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럼 합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1이라고 놓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최근에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 좀 봐라. 이거 잘 안 내니까 이런 공식을 쓰는데 요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포트폴리오 바를 계산해 봤더니 그럼 만약에 80억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총 위험의 크기 합은 99인데 포트폴리오 바를 계산했으면 80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만큼 줄었죠? 요거 19만큼 줄었죠? 이걸 갖다가 분산 효과의 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줄어든 위험의 크기다. 분산이 된 거다. 그러니까 개별 바의 합과 포트폴리오 바의 차이가 분산 효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만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제 교재를 가보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식 있지 않습니까? 루트 씌운 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식이고요. 그 밑에 가보시면 만약에 두 자산의 지금 그 사례에서 상관계수를 0.5라고 가정하면 거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가 66이었잖아요. 66의 제곱, 33의 제곱 더하기 2배에 이제 플러스 0.5, 66, 33.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하면 이게 87.31이 나와요. 그러면 합이 99인데 좀 분산 효과가 나왔죠? 포트폴리오 바는 87.31이니까 그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럼 분산 효과로 인한 바의 감소 금액은 그 차, 즉 11.69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요걸 줬을 때 분산 효과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요 19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9가 분산 효과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 갈수록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정리한 게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별표 치고요. 자, 상관계수가 1이면 어떻게 된다? 1이면 분산이 전혀 없죠? 그냥 합으로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완전 정의 상관계를 갖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분산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포트폴리오 바는 개별 바 합한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3번을 먼저 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럼 완전 이제 부의 상관관계,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그 밑에 식으로 쓰면 그 차로 나온다는 거예요. 차. 그 절대값을 씌워놨잖아요. 여러분. 절대값.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이 차인데 차니까 절대값으로. 차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차. 만약에 여러분 요것도 33억 예, 이렇게 나왔고 요것도 33이면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는 0이 돼버리겠죠. 위험이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요 두 개 크기가 똑같으면 그럼 차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줄 리스크 크기가 만약에 같으면 두 개 자산의 개별바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같으면 상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면 리스크가 완전히 상쇄돼서 0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좀 이제 혼동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이면 한쪽이 이익 날 때 한쪽이 손해나니까 정확히 상쇄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항상 이제 기대 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얘네들이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목표치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나는 포트폴리오 요만큼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변동성을 이렇게 갖고 있고 하나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반대로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익 날 때 얘는 손해에서 정확히 상쇄돼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가 목표로 했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플러스 1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도 이렇게 움직이면 그 두 개를 합산하면 이게 증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합의돼 버린다. 위험이 전혀 줄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로 했던 수익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려면 마이너스 1 이런 자산을 결합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상관계수가 0이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특이한 겁니다. 0일 때는 요게 빠지니까 요거 각각의 제곱을 루트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한다? 이 공식을 외워갖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 그거는 뭐 나중에 잘 안 나니까 천천히 하시고, 개별 두 자산의 바 값이 주어졌을 때, 그럼 포트폴리오 바는 범위가 나온다. 최소, 최대. 그럼 최소 값은 차, 최대 값은 합. 근데 상관계수에 따라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수록 마이너스 1이면 차, 플러스 1이면 전혀 분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고 그러면 요 합에서 99에서 포트폴리오 바가 있다. 그럼 그 차가 줄어든 위험이니까 그걸 분산 효과의 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만 하나 사례를 들면요. 막 아주 쉽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다음 중에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위험이 최소가 될 때 언제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0.5일 때, 마이너스 0.5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막 이렇게 줬으면 예, 위험의 크기가 포트폴리오 바가 제일 작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작잖아요. 그럼 이걸 안 주고 이게 3개 주면 이때가 제일 작은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계수 값을 보고. 아시겠죠?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